나이스 교육공무직원 급여 자주 묻는 사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인사기록에서 인사기록 작업하면서 이제 근무사항에서 참고 꼭 확인해야 될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초 계약일이랑 무기계약 계약일이 최초 계약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9년 1월 1일자 20시간 계약자로 변경되신 분들이 2018년 9월 1일부터 제가 비례계산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였다가 2019년 1월 1일자로 단시간 근로자로 좀 바뀌신 분들이 몇 분 계셨나 봐요. 그분들은 이미 최초 채용일이 이때일 수 있죠. 2015년부터 계속 근로를 했는데 그때는 비례계산 대상자가 아닌데 이분들은 대신 초단시간 근로자였어요. 초단시간은 추후 대상 직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 채용일이었고 초단시간이었을 때는 그냥 기본급만 시간급으로 받던 분들이었는데 최초 채용일이 2015년 11월로 되어 있으면 우리 4세대 나이스에서는 2018년 8월 31일 이전 채용자로 되어가지고 처우 개선비를 비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초 주당 근로시간이 초단시간에서 단시간으로 바뀐 시점 2019년 1월 1일로 바꿔줘야지 이제 비례 계산을 한다라는 걸 2018년 9월 1일 이후 채용자로 돼서 비례 계산을 라이스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날짜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현부서 근무일은 전보로 우리 학교로 온 인사 발령 날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종 선택에 해당 직종들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지 급여가 이 직종에 맞게끔 생성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랑 정기사학여금 생성이 안 되는 경우 여기 경력에서 채용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랬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인사 기본 근속연수 산정 등록에서 우리가 7월 달에 엑셀 업로드할 때 산정 제외되는 직종은 특수운영 직군은 근속수당 대상자가 아니니까 산정 제외시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근속연수 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1년 미만이어가지고 전임 경력, 현임 경력 더해서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일단 산정 제외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근속연수 산정이 1년이 채용되는 시점에 1년이 안 되더라도 기본 근속연수 산정은 하시고 이분이 1년이 되어서 차기 근속연수 변경일자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채용 전 경력 0년이고 뭐 현 근속연수 변경일이 어 없고 차기 근속연수 변경일이 뭐 내년 3월 1일이거나 내년 9월 1일일 수 있겠죠. 올해 9월 1일에 전임 경력 없고 현임 경력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걸로 차기 근속연수 변경일 같은 거 다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 기본 근속연수 산정은 다 등록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산정 제외하고 산정하지 않는 직종은 1개월 미만자하고 특수운영 직군만 산정 안 하시고 나머지 교육공무직원 월급제를 교육공무직원은 다 기본 근속연수 산정 1회씩은 다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속연수 산정 관리에서 근속연수 산정 결과 조회하시고 이거는 여기에 1379월에만 작업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에서 여기 yes, no로 하는데 한동안 우리가 혼란을 좀 겪었었습니다. 근데 연장근로 근무시간 적용 여부에 yes로 해놓으면 일단 근무시간 여기 이후부터 연장근로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yes이고
이제 노로 했을 때는 초등교육 전담사, 행복한 울타리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의 방학 중 연장 근로 시간을 설정할 때에는 별도로 이분들이 실제로 연장 근로하는 시간이 근로 시간하고 좀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만 특수하게 노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형 직권의 주 40시간 이내 적용 여부에 이분들은 토요일도 예스, 일요일도 예스라는 거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지 관리,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에서 이제 뭔가 신규 채용되거나 하시면 근무일 신분 변동 근무 상황 반영 한 번 누르시고 나면 그분 신규 채용 되신 분들의 이제 근무일지 생성 다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월별 집계에서 뭐 우리가 연장근로가 다른 근로자들이 누구든 다 있으면 뭐 초과분에 대한 그 실제 근로시간 입력하는 거는 당연히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없더라도 호봉제 같은 경우 정액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월별 집계 꼭 한 번씩 매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제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통상임금 계산 작업에서 이제 꼭 매달 작업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전달 통상임금을 가지고 지난달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 꼭 하셔야 되고 금액이 안 맞으면 재계산 팝업을 통해서 여기서 그 시간이랑 수당별로 금액이랑 잘 맞춰서 저장하시고 재계산 누르시면 산정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 만약에 안 맞으면 공무원급여서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인사나 복무나 개인 근무시간 관리에서, 음,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여기 월평균 임금 산정 시간이 자동으로 잘 생성되게 하시고 수당도 잘 계산이 되게끔 만들어서 통상임금 산정하시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안 맞는 경우에 재계산 팝업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자 퇴직 처리 후에 급여 대상자 생성될 때에도 퇴직자 퇴직 처리 급여 대상자 생성이 되고 급여가 생성될 때에는 인사에서 퇴직 처리 퇴직 일자를 꼭 입력해 해주시고 기초자료 생성하면 생성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사에서 퇴직 처리랑 퇴직 일자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회계 구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명절휴가비 작업을 하면서, 아니, 지방공무원 대체직을 학교로 작업했어야 되는데, 교특으로 작업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별 수당 재원 관리에다 명절휴가비를 학교로 저장하라, 막 이렇게 급하게 안내가, 이번에 처음에 명절휴가비 작업을 할 때 막 그런 안내가 나가고 했었는데, 일단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지로 파일 생성해가지고 보라고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공무직원에서도 지로 파일 생성을 해갖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이 명단이 학교회계로 선택하면 학교회계 대상자만 뜰 거고, 교특회계로 뜨면 교육특회계 대상자만 뜰 건데, 교특회계로 조회했을 때 시설 대체직이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회계 구분,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우리 처음에 명절휴가비 작업할 때 좀 그 부분에 회계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지 학교에게 교특에게 정확하게 분리돼서 나이스상에 잘 작업이 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인별 예외수당으로 등록하라는 게 나왔었고, 정확하게 학교에게인지
교통개개 대상인지가 급여 기본 월급여에서가 아니라 명절휴가비에서 작업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했었는데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해서 잘 교통개개로 잘 학교회계로 분리됐는지를 확인할 때에 그 당시에 급여에서도 급여 산정 내역에서 시도교육청에서 보면 명절휴가비로 급여 구분을 조회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서 여러분이 1월 달에 급여 명절휴가비 2월 10일 날 거 작업할 때에도 꼭 이 구분은 정확히 되어서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지로 파일 생성해서 학교에게 교통계획으로 분리하셔가지고 조회하기 위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설정하는 방법 여기에서 개인별 수당 재원 관리에서 명절휴가비를 학교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시 급여 관련 처리 방법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발령 시 보수 처리 방법. 우리 교육공무원들 인사발령 전입했을 때 근무처 변동신고 14일 전에 꼭 해야 됩니다. 근무처 변동신고 14일 전에 안 하면 우리 학교 1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우리 학교에서 작업해가지고 건강보험 우리 학교에서 공제됐는데 고지는 전출교회에서 고지 돼버리잖아요. 제가 7월 1일에 이런 실수 한 번 했었어요. 7월 1일에 지방공무원만 인사변동이 있으니까 이거 놓쳤었어요. 이번에 2023년 7월 1일 날 우리 학교에 오신 분 제가 그래가지고 또 7월 1일 이후에 하면서 어, 또 실수를 한번 7월 15일 이후에 또 근무처 변동 신고하면서 그 신고할 때 전출월 보험료 전출교에서 납부라고 선택을 해서 신고를 했었으면 7월 달 것만 전출교로 보내줘가지고 납부하고 8월부터는 우리 학교에서 고지하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전입월 보험료 전입교에서 납부라고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하면 이거 EDI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 7월달 보험료가 우리 학교에서 고지 안 되고 전출교에서 고지됐다가 8월달에 다시 7월달 보험료가 우리 학교로 고지되고 전출교에 마이너스 돼요. 그러면 다시 제가 7월달에 전출교에 보험료 납부하라고 줬다가 8월달에 또 우리 학교에 7월께 다시 플러스 돼서 고지되기 때문에 9월달에 또 전출교에서 우리 학교에다가 제가 넘겨줬던 금액을 다시 넘겨줘야 되는 이런 복잡한 경험을 그러니까 잘 14일 이전에 꼭 우리는 신고를 열심히 잘 하기로 해요. 그리고 추가근무 내역 확인 1월, 2월에 방학 중이어가지고 추가근무 근무 일수를 좀 계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41조 연수 교육공무원들 41조 연수 잘 달아놓으면은 우리 나이스에서 복무관리를 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별히 틀리지 않지만 공무원대로 시간과 근무일수 계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 인사변동 처리 이제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보내주는 인사변동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거 잘 처리해 주시면 되고 부양가족 신고서 꼭 제가 공무원에서도 강조해서 봤는데 이거 우리 학교 새로 오시는 분들 꼭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동의서도 한 번씩 싹 받아 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신규 임용되신 분들 기간제 교사는 교감 선생님이 나이스에 등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신규 교사들 초회모봉 획정은 우리 학교에서 하지 않으니까 다 나이스에서 초회모봉 획정까지 등록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구 동의서, 개인별 수당 등록 이런 거 잘 확인하시면 되고,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 지급,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전월 정액분을 이번 달에 주는 거기 때문에 신규 채용자는 전월에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액분을 줄 일수가 없겠죠.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인사변동자 혹 초임모봉 획정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니까는 뭐 이제 좀 괜찮아졌죠. 그리고 신규 등록할 때 이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규 등록할 때 그거 보험, 실손보험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복직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직자 정산보험료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휴직도 뭐 빨리 신고를 해야지 그렇지만 복직자들은 복직 3월 1일자 복직이면은 최대한 빨리 복직 신고하면 우리가 8일날 급여 마감하기 전까지 이분들의 정산보험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직자들 복직 신고를 우리 뭐 3월 달에 신규 채용자들 뭐 취직 신고도 해야 되고 휴직 신고도 해야 되고 복직 신고도 해야 되고 근무처 변동 신고도 해야 되고 사대보험만으로도 할 게 많잖아요. 제가 근데 추천하는 거는 그중에서 복직신고 제일 먼저 하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뭐 근무처 변동신고나 신규 채용이나 뭐 이런 거 신고하면 15일 안에 신고해갖고 적용만 하면 되고 우리가 기준소득 월액은 신규 채용자들 우리가 신고하는 대로 공단에서 적용시켜 줄 테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정산보험료는 우리가 산출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신고해서 공단에서 빨리 적용 받아가지고 우리 나이스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3월 달에는 너무너무 공단에서도 많은 사람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빨리 처리되려면 빨리 복직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15일 안에 하면 되지만 우리 급여 작업하기 전에 3월 달에 바로 반영시키려면 3월 달에 하시면 된다라는 거 복직 처리되자마자 바로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복직자도 전월분 없으니까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휴직자 같은 경우는 전월분 정액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수당은 없어도 이게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무일수 월 음, 추가 근무 월 산정 경로가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서 근무일수 계산할 때 휴직자라도 2월 달 근무일수는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여금 복직자의 소급기여금은 3월 1일 복직자면 일반 기여금은 3월 1일부터 자동 생성되지만 소급기여금, 휴직기간에 내지 않았던 소급기여금은 다음 달 4월부터 생성이 되니까 제가 공무원 연금 업무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서 소급기여금 대상자 꼭 조회하셔가지고 선택하셔서 금액이랑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내야 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기여금 공지에다가 등록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춤형 복지 인사변동 처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 별도로 처리할 수 없고 그 우리 맞춤형 복지 조건에 맞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 시에 4대보험 상실 신고 잘 해주시면 되고 퇴직 시에도 전월 근무일수에 따라서 정액분 산출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퇴직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이제 기간이 계약제 기간이어가지고는 기간 언제까지 근무하는 게 퇴직일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퇴직 예정일자 등록하시면 정산금액 별도로 정산 중으로 뜨면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날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중도정산해서 나이스에 잘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10월 말일자로 퇴직을 하시면 11월 달에 급여 기초자료 생성을 하면은 정액분은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정액분까지 이 사람은 소득인 거예요. 11월 달에 생성되는 정액분까지 소득이고, 그러고 나서 소득까지 포함해서 중도정산을 돌리면 뭐 정액분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중도정산 금액에 정액분까지 포함돼서 정산을 돌리니까 먼저 기초자료 생성을 한번 하시고 급여에서 복무랑 이렇게 해서 정액분 추가근무 월별 집계까지 해서 급여 기초자료 생성하시고 대상자 생성해서 퇴직자도 추가해가지고 대상자 생성하시고 월급여 일별 작업해서 정산 돌리신 다음에
그 연말정산 가셔가지고 중도정산하시고 다시 기초자료 생성해서 월급이 한 번 돌리면 중도정산에 정액분 10월달 정액분 11월에 나가는 것까지 포함돼서 중도정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감징수세액이 적용이 되면 급여에서 이제 수당 다 생성 안 됐는지, 정액분 외에 생성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공제금액 4대보험 공제되는 거 공제 안 되게끔 했는지 확인하시고, 퇴직 처리도 빨리 하면 퇴직 정산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퇴직 정산금까지 적용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금 퇴직 신고하고 나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중도정산하시고 4대보험 고용보험,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 정산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원 발령 시 보수 처리. 여러분 공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다 잘 보고 계시나요? 계약제 교원의 보수를 우리가 급여를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보시기를 바라고, 그 급여도 초등은 교감 선생님들이 계약까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등 저 같은 경우는 기간제 교사 계약 올해 20명도 넘게 한 것 같아요. 기간제 교사 계약.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연차를 며칠 써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 연가가 며칠인지도 나와 있고, 병가 며칠인지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급여에서 채용 시 전인교 인사자료 이관 요청 호봉 입증하려면 이제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죠. 경력 합산 신청서 꼭 받으시고 전력 조회하시고, 전력 호봉 입증하는 게 기간제 교사는 너무 그냥 순순히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어렵고, 계약제 교원은 호봉 정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봉 입증을 할 때 정확히 하셔야 되고, 경력 합산 신청서를 받는 이유가 정정 없이 네가 요청한 호봉이 다 내가 호봉 입증에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합산 신청서 꼭 받으시고, 합산 신청서에 없는 내용이 뭐 추가로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정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사 경력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꼭 내 임의대로 확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전력조회 꼭 하셔야 되고, 전력조회 같은 거 하고 나시면 호봉입증 심의위원회에 또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구성하고 회의 일정을 잡아서 음, 뭔가 회의를 진행을 하고 회의록을 써서 이 사람의 호봉이 뭐 몇 호봉, 그 경력을 몇 프로를 인정해 주기로 한다를 내 혼자 호봉 담당자 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호봉 입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제 교원은 호봉 정정은 없고, 딱 재획정을 하는 건 일정 취득 시에 재획정하는 거 한 번이에요. 그리고 뭐 자녀 월수가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1년이 채워진다, 그렇다고 후봉 재획정하는 거 아니고, 일정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 취득한 시점에 딱 일정에 대한 그 자격 가산 1호봉만 넣어주는 거예요. 경력에 대해서 호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격 가산에 대해서만 1호봉이 올라가는 거고, 1호봉 올라가는 재액정을 할 시점에 우리 전 경력에서 이전 호봉 일정에서 자녀 월수하고 우리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에서 자녀 월수 근무한 기간하고 합쳐져 가지고 또 1년이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자녀 월수는 내비두고 채워진 1년은 내버려 두고 일정 자격 가산만 1년 해준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연금법상 일시금 연금 수급자는 1450 5년으로 제한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 산정하는 거 우리 계약제 운영 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계산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본인한테 계약하는 시점에 한 번씩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 전 연가 초과일수 확인 꼭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추형 시 사대보험이랑 다 잘 하시고, 그 취득 신고하면서 제가 계속 말했지만 보수월액 신고할 때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예상해서 적정하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1개월 이상 계약자에게 꼭 배정해 주시고, 그 나이스 인사 기록에 호봉이랑 근속연수 잘 등록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봉과 근속연수 모두 나이스에서 이거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공무원 급여, 공무원 내용 설명할 때 재계약한 때 호봉이랑 근속연수 변경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정근수당 가산금 과호 지급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일을 최초 임용일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전부 다 사대보험까지 퇴직 처리하고 다시 신규 절차 밟아서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처리도 하고 사대보험 상실 처리도 모두 했다가 다시 2월 28일자로 끝나고 3월 1일자로 신규 채용이라도 다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직 교사 퇴직할 때도 퇴직 후 추가 정상금 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처리 빨리 하셔가지고 퇴직 정상금 확인하셔서 중도정산에서 차관 징수세액 환급금 나온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정액분 전월달에 대한 거기 때문에 퇴직월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퇴직월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생성해가지고 중도정산 돌리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금 지급 꼭 해주셔야 되고 정일교에서 3년 이 부분 또 우리 퇴직금 지급 기간 계산할 때 우리 학교에서 3년간 합산 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3년 내그 기간 다 합산해가지고 줘야 된다라는 거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 기간지교사 퇴직 처리 중도정산 하는 거 나이스로 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 미리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정액분 작업해가지고 중도정산 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자에게 주시고 그 퇴직금 계산해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그것도 본인한테 다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보내주기까지는 그렇고 뭐 요청하시면 보내주면 되고 뭐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얼마 산출되었다 이거 요즘에 이제 기간직 교사도 IRP 계좌로 받기 때문에 퇴직금 받을 IRP 계좌 미리미리 받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언제까지 입금될 것이다 라고 안내해 주시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안내해 주시고 그러면 퇴직할 때도 제 경험상 내가 설명해 드릴 거 잘 설명해 드리고 하면 우리 또 정상금 받을 일 있을 때도 또 잘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했다고 완전히 남처럼 모르는 사람으로 지낼 수 없고 또 연락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건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건강보험 상실신고 성과급 지급 후 보수액 수정 다음 계약한 다른 학교에서 연말정산 포함해서 협조 요청 공문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성과상여금 지급한 부분 다음 학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전 학교 거 지급한 성과상여금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하면 우리 학교에서 적용해 주기는 하는데 이분이 내년에도 우리 학교에서 계속 근로할 거면 해주시면 되죠. 4월 달에 나올 때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반영되면 우리 하에 급여 반영하면 되니까. 근데 2월 말일자로 끝나버리면 연말정산 할 때 전학교 거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아니고 양쪽 학교가 서로 협조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발령 시 보수 처리
사대보험 처리 전출교에서는 별도로 할 거 없고 전입교에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출교에서는 사대보험 처리는 할 거 없고 전입교에서 다 근로자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잘 끌고 가셔야 돼요. 안 끌고 가시면 그 건강보험 아까 기간 안 끌고 가갖고는 서로 양쪽 학교에 너무 힘들게 하는 것처럼 이게 교육공무직원은 사대보험 다 해야 되잖아요. 건강보험만 정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14일 안에 잘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DB 전출교로 잘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출교에서 잘 보내주셔야 되고, 그 전출되면 전출 자료들 전입교로 잘 보내주셔야 될 때 퇴직연금에 대한 거래은행이랑 금액 같은 것도 잘 해서 우리 학교 퇴직금이랑 그러니까 전출할 때 보면 우리 학교에 사업자 번호도 필요하고 사대보험 넘겨줘야 되니까 고유번호도 필요하고 끌고 가야 되니까 은행도 필요하고 은행 담당자랑 뭐 연락처도 좀 필요하고 우리 학교의 DB의 계좌번호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또 이제 퇴직금이 얼마인지 연차 유급휴가가 며칠인지 그 다음에 그 관리대장이랑 연차 유급휴가 관리대장이랑 다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근속뉴스 산정 내용이랑 다 하셔가지고 공문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퇴직금 관리대장이랑 연차 유급휴가 관리대장은 음, 우편으로도 발송해서 원본으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보내주고 우리 은행에다가 우리 학교 근로자야 누구의 퇴직금 얼마를 어느 학교로 보내주라고 이제 은행에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 계좌, DB 계좌에서 전입교로 금액이 빠지면 세외에서 반환 결의도 꼭 해주셔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교에서는 반대로 나이스에서부터 미리 다 우리 학교에 전입 오는 근로자의 내용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적립 내역이나 또 계약사항 같은 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나이스도 확인을 하시고 전출교에서 넘어온 공문 근거로 해서 퇴직금이랑 연차랑 이런 거 잘 계산하시고 경력 같은 것도 잘 확인하시고 나서 우리 학교 은행에다가 우리 전입 오는 분 등록해가지고 퇴직금 받아서 이관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공문 보내시고 우리 학교 DB에 입금됐다고 하면 세외 수입 자반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교에서 부양가족 신고서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만 만 20세 미만 자녀 수당 지급이고 2023년 1월부터는 만 20세는 아니고 19세까지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만 19세예요. 그리고 인사자료 입력사항 확인하고 퇴직금 이관 받고 이관 전 금액이랑 날짜 꼭 확인하고 세액 수입 처리하고 사대보험 전입기간에서 꼭 끌어오는 작업 이거 꼭 잘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발령 시 사대보험 처리 방법 아까 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입교에서 다 끌고 오시면 되는데 우리 교육공무직원 인사말령이 2014년부터 있었을걸요. 제가 그때 2014년까지 어느 중학교에 있다가 교육공직원 인사발령이 처음 이루어질 때 단설 유치원으로 그 발령을 받아서 옮겼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에는 사대보험을 전입학교에서 끌고 가게끔 사대보험공단에서 안 해줬었어요. 고유번호가 각자 달라서 상실 처리하고 신규 가입하고 그러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경기도교육청이랑 뭐 이제 사대보험공단이랑 뭐 협의를 통해서 이제 건강보험 이제 1억 근무처 변동신고로 하게끔 이 시점에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무원을 보시면 근무처 변동 신고하는 각 사대 보험별로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입교에서 잘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처 변동신고 EDI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4일 이전에 14일 이전에 하시면 돼요. 뭐 이거 15일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14일 이전에 15일 이전에 다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월 보험료 전입기관에서 납부 15일 이후에 했으면 전입월 보험료 전출교에 납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15일 이후에 하면서 전입월 보험료 전입교에서 납부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출교에서 한 번 납부하고 다음 달에 전출교는 마이너스 처리되고 우리는 2달치 플러스 돼서 전출교에서 납부했던 거 다시 받고 이 작업을 했다라는 걸 이거를 제대로 안 해서 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학교에서 사대보험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2011년에도 신설학교였고, 2014년에도 신설학교였고, 2021년에도 신설학교였어요. 그래서 성립신고를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현재 계속 내년에 2024년 3월 1일자로 신설학교 가실 분은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성립신고를 하는 건 각 사대보험별로 각각 우리 학교의 고유번호랑 우리 학교 성립신고를 등록을 해달라는 공문이랑 해가지고 각 공단에다가 보내면 되는 거고, EDI를 가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할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3번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처 변동신고랑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EDI 건강보험 EDI에서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급여에서는 꼭 중요하게 하는 거긴 하지만 나이스에서 하는 작업은 아니니까 쭉쭉쭉 넘어갈게요. 근무처 변동신고하면 여기서 이제 변동 부호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입을 보험료 전입교에서 할 건지 전입을 보험료 전출교에서 납부할 건지 이거 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등록하셔가지고 대상자 등록하고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EDI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회보험 EDI 쓰면은 KT 요금 나온다고 하던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뭐 그거는 그 학교마다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대보험 EDI 같은 경우는 우리 나이스 시스템하고는 아니니까 일단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고용산재 정근 정보 방법,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하시면 되는데, 고용산재는 또 용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정근, 전출 또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고용산재에서는 꼭 이 용어를 쓰니까, 우리가 고용산재에서 신고할 때 경로가 어딘지 찾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이거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찾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보시고 여기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 입신고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전입교에서 끌고 가는데 정근 이전 사업장의 고유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 전입교에서 연락이 와서 알려달라고 하면 서로서로 친절하게 얼른 바로바로 알려주기로 해요. 나도 알려주고 나도 받고 뭐 이런 그렇게 해서 피보험자 이거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해서. 국민연금 분리적용 사업자 이거 국민연금 끌고 오는 거 여기에도 보면 전출 사업장 이걸 꼭 입력을 해야지 이 학교에서 이 학교로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려주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사회보험 EDI 부분을 저는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2011년에 처음 학교 갔을 때 그 학교에서 이거 사회보험 EDI도
저는 3월 1일자로 신규 채용이 되면 지방 공무원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 당시에 우리 계장님이 사회보험 EDI를 가입을 해놓기는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회보험 EDI 시스템이 더 어려워서 그때부터 안 썼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경로를 이용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할 것 같고, 뭐 이거는 쉬워요. 네, 쉬울 거예요. 제가 안 해봤다는 얘기고 쉬워요. 그리고 더 편리하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사대보험은 14일 안에 변동자 처리를 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